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몇 가지 미스테리가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창조경제, 그리고 새정치, 김정은의 속마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미스테리가 우리 미스테리가 아니고 한국의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KBS의 역할을 부탁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문제를 보면은 우선 1, 2차 산업혁명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1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물자를 공급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죠. 이어서 두 번째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없어도 되지만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은 각각 물질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뭘 필요로 할까요? 연결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충족시키는 혁명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욕구,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을 발현시키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거대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는 건 이것은 이제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또 경제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인문사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체가 융합한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몰고 오는 기술적 변화를 놓고 볼 것 같으면은 금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비롯한 전 세계 석학들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웨어러블, 오픈소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약한 거 이겁니다. 세 가지죠. 굉장히 빠른 속도, 벨로시티, 그리고 굉장히 넓은 범위, 스코프, 그리고 어마어마한 충격, 시스템 임팩트를 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내리는 데 대해서는 정의는 미정의 상태라는 것이 다보스 포럼의 얘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제레미 리프킨 같은 학자는 4차 산업혁명을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룹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본질적인 키워드 하나를 끄집어낸다면은 이것은 아마 CPS라는 용어가 될 거예요. 자, 이 CPS라는 용어를 놓고 보면은 사이버 스페이스와 피지컬 스페이스, 즉 물리 공간과 가상의 공간 두 개의 공간이 융합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다보스 포럼을 비롯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국가들이 가져가는 딱 하나의 키워드, 오늘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기했을 때 내가 화두를 하나 가져간다면 물리 세상과 가상 세상이 어떻게 융합하느냐,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인 화두라는 거죠. 근데 제가 CPS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미 CPS라는 용어로 출발한 독일, 미국은 이것을 제조혁명의 관점에서 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제조나 과학기술 수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인류의 모든 생활을 바꾸는 혁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토란 거죠.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도 중국 제조 2025,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이런 주제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고 있죠. 간단한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은 자, 독일은 이미 2012년도에 인더스트리 4.0의 워킹 그룹을 만들면서 여기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포함한 8개의 주요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어서 미국도 역시 스마트 아메리카 프로젝트 하에서 이 전체 미국의 제조 혁신을 통해서
2025년까지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다시 끌어올리겠다. 이러한 전체적인 개념을 사이버 스페이스와 피지컬 스페이스가 합쳐지는 CPS라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독일과 미국이 또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분석한다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르게 가야 됩니다. 한국은 실패한 국가냐 성공한 국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을 실패한 국가라고 얘기 들을 때 솔직히 저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 굉장히 중요한 해죠. 1953년도. 우리가 전 세계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최후진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인도보다는 조금 앞섰다는 얘기도 있고 여튼 우리가 가장 못 사는 나라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OECD 가입을 했어요. 분명히 대한민국은 추격 경쟁에 성공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 우리가 성공을 한 조건을 보면은 무엇보다 남들이 한 걸 쫓아가면서 코스트 다운을 했죠. 그래서 우리 다른 나라가 시작한 조선 반도체를 우리가 뒤따라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따라잡은 것은 우리 한국의 권리에 해당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과 반도체 산업은 한국이 조선 반도라서 무조건 1등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1차 산업혁명, 1차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서 성공한 건 뭐예요? 남들을 따라잡는데 목표를 설정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건 뭐죠?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이죠. 우린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리고 그 목표로 가는 경쟁 과정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라이프 사이클의 후반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후반기에 들어가서 치열한 외도성 경쟁에서 한국은 코스트 다운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성공 전략이 지속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국가 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9%까지 도달했던 대한민국의 전 세계 GDP 기여율은 이제는 1.3%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의 3배를 성장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략하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중국과 인도가 따라오지 않을 때는 우리의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졌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서 퍼스트 무버 전략, 선도 전략으로 가야 되고 코스트 다운에서 밸류업으로 가야 되고 추격자에서 개척자로 올라가야 되고 효율에서 혁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목표 도달 능력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무조건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 후견주의에서 정부가 정해진 걸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는 그 목표를 설정하는 토론 과정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우리는 이와 같은 남들이 안 간 목표를 설정한 그런 경험이 없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우리는 협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경쟁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지원하지 않죠. 2차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1차 한강의 기적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추격 전략에서 선도 전략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 패러다임 변화의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소위 빈곤으로부터 탈출이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꿈을 찾아가는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꿈, 가치, 비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목표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이전을 해야 되죠.
대기업 중심의 가불 문화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에서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나쁜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방식 가지고는 한국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중소기업이 복합 생태계를 가지고 수평협력 문화를 가져가야 되죠. 우리가 남들을 쫓아갈 때는 실패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하거나. 그런데 새롭게 우리가 문제를 개척하는 시대에서 실패란 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혁신을 하자 하는데 실패를 증발하는 조직에서 혁신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혁신은 도전이고 도전은 그 내부에 반드시 실패를 포함하고 있죠. 혁신이란 것은 실패하고 동의합니다. 이래서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은 반드시 실패를 지원하게 되죠. 실패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가 혁신에 성공한 나라는 없죠. 한국은 한 번이라도 사업을 실패하면 주홍 글씨가 찍힌 신용불량자가 되는 국가이고, 미국, 중국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평균 세 번째 성공하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과 성실이란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역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혁신과 창조라는 목표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이제는 목표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찾아내는 창의 교육으로 가줘야죠. 정부는 지금까지는 목표는 선진국이 간 거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정부 후견주의 하에서 설정을 하고 특정 산업을 밀기로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요 길만 가라고 정해준 게 규제 시스템들입니다. 이제는 이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모든 산업정책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율과 경쟁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혁신 시스템을 만들고 혁신 교육을 하는 거죠. 국가 휴견주의가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실용학문만 가지고 인류 국가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와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의 자부심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는 어떤 위기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산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제 우리 주력 산업들 전부 다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들 경쟁력 저하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 대단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300만 개의 창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3천 개 수준입니다. 1% 수준이에요. 일자리만 하더라도 청년 실업과 헬조선 문제, 그리고 노년 창업이 주로 자영업으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복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후견주의 실패하면서 정부 주도 지원 정책은 전부 다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정부가 만든 각종 진흥원들은 과연 제대로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가, 우리 심각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추격 전략에서 만든, 우리가 이 길을 가라고 만든 파지티브 규제가 더 이상 작동하고 있는가? 원칙적 금지를 하고 있는 파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을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그리고 지방으로, 우리 세종시로 정부 이전한 이후에 정부의 효율성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간부들은 길거리에 있고, 그리고 그들과 소통 채널은 끊어져 있습니다. 스마트 워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부 다 규제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화 또 이런 스마트 정부의 실패가 얼마나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또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 국가는 국가 비전을 갖고 있는가?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은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민족국가, 현대 민족국가는 피로 만들어진 민족국가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민족국가입니다. 과연 우리는 민족국가로서 가치 형성에 성공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은 정말 외교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혁신 안전망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혁신을 하겠다는데 혁신 안전망이 없으면, 그러면 창업하겠다는 사람들보다는 인류대학 출신들은 다들 안전한 직장, 전체 대학생의 과반수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M&A라는 혁신 시장의 부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과 벤처가 순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지원하는 문화 구조가 없죠. 우리 분배 구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대 수입이 너무나 큰 구조입니다. 그리고 1차 분배, 일자리에 의한 1차 분배보다 더 나쁜 것은 2차 분배죠. 진위 계수를 놓고 보더라도 1차 분배 진위 계수는 OECD 평균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2차 분배 진위 계수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최악의 수준이죠. 자, 어떻게 일하는 복지를 만들 것이냐. 교육은 이제 정답 위주의 교육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오지선다형 교육은 없애기로 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또 정답 위주의 빨리 맞추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을 하고 있죠. 이제는 모든 교육이 창조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 중심 교육, 프로젝트 교육으로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 교육부의 구시대적 교육 통제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심각한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남들을 쫓아가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걸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을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하에서 기술만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 선진국을 쫓아갔습니다. 이런 선진국을 쫓아가는 정책하에서 우리가 인류 국가 되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본질로 들어가 보죠. 독일,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시작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제조의 혁명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물론 제조혁명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은 인더스트리 4.0이 아니라 소사이어티 4.0, 이래서 우리는 초생명 사회라고 제가 이름 붙인 사회혁명으로 총체적인 혁명을 시도해 보자는 겁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데이터를 넘어서 서비스 혁명까지 가자. 지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 구조를 대한민국 현재 구조입니다. 이것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가자. 물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데이터 중심 사회로 이전하자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서비스 중심 사회로 이전하자는 겁니다. 이제 O2O, CPS의 좀 다른 용어인 O2O,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이런 O2O 중심의 기술 융합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근데 이 기술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기술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죠. 기술이 다니는 길이 뭐예요? 그것이 법, 제도, 규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보면은 국가의 평균 경쟁력이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 의하면은 26입니다. 그보다 앞서 있는 게 기술 경쟁력입니다. 기술은 23위예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기술보다 떨어지느냐? 69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도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90위권의 규제의 경쟁력이 한국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서비스에 관계된 새로운 혁명을 가져가려면 저는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제도와 법의 이 선진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혁명을 앞서가는 국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새로운 사회를 통찰하는 철학의 제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초융합혁명이 됩니다. 초융합혁명은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생산의 극대화냐? 아닙니다. 생산과 분배가 순환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경제, 사회와 인문 그리고 기술을 총괄하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러한 철학에서 선순환의 의미를 가장 잘 가지고 만들어진 철학 시스템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홍익 태극 사상, 이것이 불교에 녹아 들어가서 원효 사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유교에 녹아 들어가서 퇴계와 율곡의 사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의 대한민국의 그림을 세 축으로 그려봤습니다. 첫 번째 축은 사물을 다루는 과학기술이 융합을 하자. 개별적인 과학기술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융합을 하는 싱을 다루죠.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미를 다루는 인문학이 융합을 하자. 그리고 우리를 다루는 경제 사회가 융합하자. 이 전체가 다시 자기 조직화하는 초융합 사회를 제가 홀로크래시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홀론, 부분이면서 전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초생명 사회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과학기술 융합이 일반적으로 미국, 독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CPS 혹은 오토란 용어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융합을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자, 제가 이 자리에 걸그룹 요즘 잘 나가는 데가 어디죠? 제가 이름을 밝히면 안 될 것 같고 여튼 모셔오면 좋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소속사가 있답니다. 아마 KBS가 모셔오면 오겠죠. 이 현실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의 세상은 복제가 안 되죠. 복제가 안 되는 세상에서는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소유가 원칙이 됩니다. 오프라인의 기본 법칙은 소유입니다. 그리고 공유지는 비극이 되죠. 그런데 온라인 세상은 복제와 편집이 자유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세상은 크게 봐서 공유로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공유와 오프라인의 소유 두 개의 세상이 결합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구조입니다. 자, 두 개가 결합하면서 생긴 대표적인 현상이 우버가 한국에서 퇴출된 과정들이죠. 전 세계에서 70조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우버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왜 퇴출되고 있는가? 두 개의 사고의 차이죠. 오프라인의 사고에서 보면 이것은 불법에 해당되고 온라인 사고에서 보면 이것은 미래에 해당됩니다.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충돌에서 뭐가 생기느냐? 거대한 대륙의 충돌에서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생명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이 두 개의 세상을 다루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사물과 데이터, 제품과 서비스, 피지컬 스페이스와 사이버 스페이스,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 합쳐지죠. 합쳐지는 용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지로그, IoT, PSS,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를 제가 O2O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어떤 용어를 써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단어가 저는 O2O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전 세계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유니콘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의 사업 영역은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개의 세상이 부딪히는 영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이 부딪히는 영역에서 이들은 거대한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즉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을 두 개를 1대1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미치오 카쿠의 평행 우주에서 평행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이 연동되는 과정은 첫 번째, 오프라인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 핏빛 같은 트래커의 경우는 사람으로부터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IoT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느냐? 클라우드에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이것이 빅데이터가 되죠. 이러한 빅데이터를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냐? 절대 아니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풍요롭게 하죠? 바로 예측과 맞춤이라는 비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맞추어주고 나한테 맞는 피트니스 코칭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거라는 예측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예측과 맞춤이란 두 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인공지능의 역할입니다. 이래서 이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 세상이 최적화가 됩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KBS 올 때까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차에 타서 내비게이터를 켜는 일이죠. 그러면 내비게이터는 저한테 도착 예정 시간 가장 최적의 맞춤 길을 알려줍니다. 아니, 내가 안 가본 길을 어떻게 알죠? 바로 이 내비게이터는 현실의 도로망과 교통량과 1:1 대응되는 정보가 빅데이터가 있죠. 그것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기름값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미리 모든 걸 예측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이 이렇게 해서 최적화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세상을 만들어낸 과정에서 보면 우버가 자동차에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냈죠. 에어비앤비가 소위 여행 호텔에서 이러한 일을 만들어냈죠. 각각 자동차도 안 만들고 그리고 각각 호텔도 안 만드는 기업들이 GM보다 그리고 힐튼보다 더 큰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오프라인 세상에서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상의 법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보는 거죠. 캐터필러와 고마스에 대해서는 우리 KBS 명견만리에서 한번 짚은 바가 있습니다. 자, 캐터필러 고마스에 대해서 우리 두산인프라가 다른 점은 뭐냐? 빅데이터 수집입니다.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를 IoT로 수집하고 1단계죠. 2단계는 뭐죠?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3단계는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합니다. 4단계는 그것을 현실 세상을 최적화시키죠. 그래서 아직은 문제가 되지 않은 부품을 지금 바꿔라. 이래서 업타임을 최적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제품이 서비스와 결합하는 엔드투엔드의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의 모든 산업들이 이제는 PSS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모든 제품들은 이제 제품이 서비스와 연결돼서 엔드투엔드로 서비스가 되고 있어야 되죠.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은 어떻게 바뀌느냐? 시멘스의 엠베르 공장이죠. IoT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저장 분석해서 갖다 놨더니 현실의 공장과 가상의 공장이 1:1 대응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의 공장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생산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내비게이터와 똑같은 최적화를 이룩할 수 있죠. 자, 이래서 이 실시간 공장 운영을 최적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불량률을 40분의 1로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30% 줄이고 신제품 출하 시간을 반으로 줄여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혁명은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이 제조 부분에서 출발했지만 제조로 끝나진 않죠. 자, 유통에서 아마존이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가치 창출, 최적화. 똑같은 패턴으로 아마존은 물류 운영의 최강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일들이 우리 교포인 제임스 박이 만든 핏빗의 헬스케어 트래커도 똑같습니다. 왜 핏빗이 우리 LG전자와 맞먹는 기업 가치를 가지게 됐느냐? 단순한 트래커 만드는 회사인데 눈에 보이는 건 트래커죠.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온라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헬스케어, 오프라인의 그들의 건강과 온라인의 건강 상태가 1:1 대응되어 있습니다. 이 1:1 대응을 통해 가서 최적화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내려줄 수 있게 되죠.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석, 가치 창출, 최적화, 이 똑같은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일어날 수가 있죠. 4차 산업혁명은 제조혁명이 결코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세상이 결합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죠.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의 하드웨어가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다시 서비스가 되는 이 일련의 순환 과정이 4차 산업혁명의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뭐냐? 바로 IoE, 만물 인터넷, 여기에는 IoB,
인체 인터넷과 IoT, 사물 인터넷이 들어있죠. 그리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다루고 인공지능이 이것을 다시 서비스화시키고 있죠. 이러한 과정을 다시 분석해 보면은 수많은 독일, 미국의 자료들은 나름대로 보쉬 같은 경우는 9개의 기술, 독일은 8개의 기술을 내놓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화된 접근이 모자랍니다. 제가 그걸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과 가상 세계의 1:1 대응이니까 1단계는 현실을 가상화시키는 거죠. 자, 현실은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 있죠. 이 시간, 공간, 인간을 가상화시키는 기술이 6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6대 디지털화 기술이라고 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가상화시키는 기술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예요. 데이터, 정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가상화시키는 기술이 GPS와 IoT입니다. 인간을 가상화시키는 기술이 SNS와 웨어러블입니다. 우리가 IoB라고 얘기를 하죠. 이 6개의 기술이 있으면은 현실 세상을 디지털 세상, 가상 세상으로 옮겨놔서 1:1 대응을 시킬 수 있죠. 1:1 대응된 세상에서 끝나느냐? 그건 인간에게 혜택을 주지 않죠. 지금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구조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다시 어떻게 하면 이 평행 모델로부터 인간의 삶을 최적화시킬 것이냐. 디지털화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의 1단계에 불과합니다. 2단계는 아날로그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아날로그화 기술을 우리가 보면은 이 6개 아날로그화 기술이 필요하죠. 서비스 디자인, 블록체인과 핀텍, 증강 가상현실, 플랫폼, 게임화, 3D 프린터.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화입니다. 우리 포켓몬고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게임화가 되죠. 그래서 이 6대 아날로그와 6대 디지털화 기술이 결합해가지고 총 12개의 기술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O2O의 요소 기술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에서 풀어나갈 과제들이죠. 자, 이거를 연결한 연결고리가 바로 누구냐?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를 이 시간에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일 거죠. 왜냐? 이게 제가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에서 한 학기 3학점 수업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인공지능 문제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유통에서 공장 또 의료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AI가 서비스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냉장고에서 식재료 꺼내서 요리를 하듯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요리해서 우리한테 맞는 결과를 끄집어내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넷플릭스의 알고리즘, 자라의 신모델 예측, 아마존의 발주 예측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라백의 패러독스는 우리가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라백의 패러독스는 이런 거죠. 사람한테 쉬운 건 인공지능한테 무지 어려워요. 걷는 거, 뛰는 거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공지능은 이미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사람한테 무지하게 어려운 거를 인공지능은 쉽게 하고 있죠. 이것은 공존과 협력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래서 4차 산업혁명의 1단계는 뭐냐? 사물을 다루는 과학기술의 혁명입니다. 자, 과학기술은 뭘 만들어내느냐? 초생산 구조를 만듭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돼서 내비게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최적의 길을 찾아다닐 수 있듯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최적의 생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아마존의 예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물류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최적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1단계 과학기술 혁명입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끝나진 않죠. 인간 자체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의 융합을 보도록 하죠. 제가 2008년도에 미래 인간은 새롭게 변모할 것이다 하고 쓴 책이
호모 모빌리언스란 책입니다. 자, 영어로도 냈는데 아마존에 있는데 안 팔립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중요한 개념은 호모 모빌리언스에서는 인간이 이제는 새로운 인간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인간이 스마트 디바이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과거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 슈퍼맨들입니다. 우리가 백과사전에 있는 모든 지식을 1분 안에 얘기할 수 있다. 20년 전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슈퍼맨입니다. 근데 누구나 여기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슈퍼맨들이 이제는 집단화됩니다. 이것이 초생명 현상으로 발현되게 되죠. 이것은 마치도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이지만 이들이 모인 개미 집단이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생명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결과 이제 인간은 더 이상 개인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집단화된 인간인데, 이것이 기계적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소멸이 되는 기계적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발현되는 개인의 확장이죠. 이래서 제가 마치도 판도라의 행성과 같이 이 디지털 가이아와 같은 호모 모빌리언스의 초생명 구조가 만들어진다. 인간은 초인류로 가고 세상은 초생명 사회로 자기 조직화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나의 지능이 아니라 집단의 지능,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조만간 우리가 등장하는 디지털 두인 유어셀프의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에서 소셜 시프트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산의 문제입니다. 생산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 두 번째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분배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 세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순환될 것이냐.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경제에 관한 문제는 이 두 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였죠.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처음 등장할 때는 당연히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훨씬 모자랐으니까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게 자본주의 1.0이죠. 너무 이게 양적 공급이 확대되니까 수요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양적 수요를 확대해낸 게 소위 케인즈가 얘기한 자본주의 2.0입니다. 다시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공급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걸 키워나가자는 게 신자유주의죠. 그리고 다시 자본주의 4.0은 그 질적 수요를 다시 보완해내자는 게 자본주의 4.0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산과 수요의 문제는 영원히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이런 거죠. 혁신에 비례하는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복지에 비례한 사회주의는 각각 가는 길이 양극화와 황폐화의 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분명히 입증이 됐습니다. 이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것은 황폐를 선택할 것이냐 양극화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지금까지 역사의 교훈입니다. 단일고리 해법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한 가지 연결 시스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 사이클과 수요 사이클을 각각 두 개의 사이클로 만들고 이 두 개의 사이클을 연결하는 연결 구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결 구조가 소위 조세와 그 다음에 가치 교환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셜 쉬프트 현상, 이것을 제가 스몰 월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몰 월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몰 월드에서는 과거 우리가 시골 동네와 같이 소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 구조를 우리 만들어내는 과정에 1차 분배는 혁신 사이클, 그리고 2차 분배는 복지 사이클, 가운데 스몰 월드, 이 세 개의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이클은 1차 분배 사이클, 혁신의 사이클이 될 겁니다. 자, 옥스퍼드의 닉 버스트롬 교수, 다보스 포럼의 클라도 슈밥, 또 가트너, 각각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동일하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정말 일자리가 사라지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무조건 추종할 것이 아니라 왜 일자리가 사라지는가, 그리고 과연 미래는 사라지는 미래만 존재할 것이냐, 정말 바람직한 미래는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러다이트 운동부터 시작한 1차 산업혁명에서 지금까지의 결론은 일자리는 줄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자리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죠. 90%가 넘는 농업의 일자리가 지금은 미국은 2%, 한국은 3%로 줄었지만은 그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번엔 달라. 왜? 이젠 더 이상 만들 게 없잖아. 바로 이것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겁을 내고 있는 최대 두려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금지해 가지고 이런 갈등 문제를 사전에 없애자. 이러면 결과는 우리가 19세기 한국이 쇄국 정책으로 전락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 같은 결과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은 증가됐는데 4차 산업혁명의 제1단계 과학기술혁명은 일어났는데 사회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균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생산성 증가에 대해서 시장 수요도 증가되면 됩니다. 자, 시장 수요가 그럼 뭐로 증가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바로 질문의 답은 경험경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경험경제가 개인화된 미디어가 융합지능을 공급하는, 바로 우리 KBS만 하더라도 바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산업혁명은 물질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슬로우, 유명한 누구나 알고 있는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의 1, 2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킨 게 1, 2차 혁명이었다면 2차 혁명은 이 혁명에다가 다시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혁명이 됩니다. 그러면 3차 혁명은 뭐냐? 3차 혁명은 여기에 인간의 4차 혁명은 자기 표현과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1, 2차 혁명까지 인간이 경제로부터 얻는 것은 불행을 줄이는 거였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불행을 줄여줄 뿐이죠. 그렇지만 정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불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는 그런 혁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미래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4차 혁명, 정신혁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정신혁명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상이 필요합니다. 일과 놀이가 결합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놀이의 인간, 호이징거가 얘기하는 호모 루덴스와 그 다음에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 이 두 가지 인간이 융합한 인간을 제가 호모 파덴스,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일에서 재미를 찾고 재미와 의미가 순환하는 구조죠. 이 순환하는 구조와 더불어서 미래에서 이제는 생산과 소비가 시장 경제가 나오면서 분리됐습니다. 왜? 자급 조직의 간의 수공업 형태에서는 굉장한 비효율이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분업화 과정과 이어서 만들어진 시장의 과정에서 엄청난 효율이 만들어졌죠. 대신에 우리는 생산과 소비가 분리됐습니다. 이 분리된 생산과 소비가 불균형을 만들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분리되었던 생산과 소비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싱기버스나 쉐이프웨어 같은 디자인이 모여 있는 데서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나만의 디자인을 더 집어넣어서 그거를 내가 찍어내서 쓰면은 이것은 나를 위한 작품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만든 과정은 굉장히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의 지능이 아니라 초지능이, 인간 전체 집단 지능이 작동해서 만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만들어주느냐? 인류 전체가 만들어주는 거죠. 이래서 제가 소셜 시프트 현상이 생긴다 해서 소셜 맞춤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화와 소셜 맞춤 현상이죠. 자, 이것이 물건만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집에 3D 프린터와 VR 기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음악, 미술, 문학 모든 것들을 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트시닷컴 같은 프랑스의 작품 유통 시장은 이미 기업 가치가 1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아니에요. 작품을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와 생산도 나의 맞춤 생산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가 디지털 두인 유어셀프라는 생산과 소비가 고효율로 재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소위 1차와 2차의 결합이 만들어지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래도 일자리를 통한 분배 구조는 양극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1차 분배는 양극화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차 분배가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2차 분배가 굉장히 안 좋은 나라죠. 이러한 2차 분배의 문제는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과연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우리가 간접 민주제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생산을 뒷받침하는 4차 산업혁명의 오토와 인공지능이 초생산을 만들어낸다면 초신뢰의 사회자산을 가진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크레스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죠. 호르크스 같은 사람은 미래의 정당은 이제는 싱크탱크와 같다. 결정은 누가 하냐? 직접 민주제 하에서 국민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비밀 직접 투표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뭐죠? 할 때마다 국민 투표를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수천억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비용이 제로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시스템이 변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 직접 민주제가 됩니다. 이것을 미래의 꿈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국가에서 하고 있죠. 나스닥은 이제 장외 거래 시스템을 이걸로 구축하고 있고, 한국도 이걸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자, 미래 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혁명이 아니고 개인은 기업가 정신, 즉 일과 놀이가 결합하고, 기업은 부가가치가 순환하고, 사회는 초생명 사회로 가는 이런 새로운 혁명으로 가야 되고, 이걸 뒷받침하는 선순환 천지인 홍익 철학을 우리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제가 한 15분 정도 걸쳐서 우리 KBS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그냥 구계자로서 얘기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S&P 500대 기업의 순위를 놓고 보면은 명백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영원한 강자가 없다예요. 과거 S&P 500대 기업 50년 갔습니다. 이젠 10년밖에 안 가고 있어요. 영원한 강자가 없다. 자, 영원한 강자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미디어는 어떠냐? 미디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창조경제 패러독스 혹은 혁신의 패러독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기업엔 두 가지 역량이 필요해요. 한 가지가 하던 걸 잘하자는 거예요. 이게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하자. 이게 운영을 극대화시키자. 효율입니다. 생산관리, 그 다음에 노무관리, 영업관리, 관리자가 들어가는 건 다 하던 일을 잘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율, 운영을 극대화시키는 게 1차적인 과거의 목표였죠. 근데 그런 기업들 팍팍 다 날아갑니다. 왜? 혁신을 못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피처폰을 만들어도 잡스가 스마트폰을 내놓으니까 노키아가 날아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안 하던 일도 잘해야 되는구나. 안 하던 일을 잘하는 게 혁신 역량입니다. 그런데 혁신은 규모에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효율은 규모에 비례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 한 조직이 동시에 혁신과 효율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거는 지구의 중력 법칙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법칙을 깨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자, 이래서 혁신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느냐? 독립 프로듀서 사내 벤처가 만듭니다. 작은 조직이 만들어냅니다.
효율은 누가 만드느냐? 거대 조직들이 만들어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미디어와 컨텐츠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선순환시키는 게 혁신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는 거죠. 조금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노키아와 애플과 구글이 한판 붙었습니다. 스마트폰 전쟁에서. IT 전문가들은 다들 예측했어요. 저건 보나마나 노키아가 이긴다. 노키아는 부품도 자기가 만들지, 생산도 자기가 하지, 그리고 주요 애플리케이션도 자기가 만들지, 심지어 콘텐츠도 자기가 만들어. 수직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직 통합된 노키아를 어떻게 애플과 구글이 이길 것이냐. 그래서 전부 다 드디어 잡스가 맛이 갔구나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노키아가 날아갔습니다. 왜? 이런 혁신의 패러독스, 창조경제 패러독스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밸류 체인들이 다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혁신 조직과 효율 조직이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는 미디어는 플랫폼으로, 제작사는 컨텐츠로 갑니다. 이것이 초협력 생태계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플이 왜 자기가 직접 앱을 안 만들고 있느냐? 만들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 유니버설이나 20세기 폭스가 왜 자기가 직접 영화를 안 만들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것보다 서드 파트가 만드는 게 훨씬 혁신적이고 더 저가, 그 다음에 더 새로운 엣지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래서 지금 방송 현장을 보면은 뭐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공중파와 그 다음에 케이블과 그리고 종합 종편 합쳐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육박을 했습니다. 더 큰 변화는 뭐죠? TV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쟁이 58대 0에서 지금 44대 44 거의 동일한 대로 갔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예요. 분명한 위기입니다. 광고 수입도 우리 광고 수입이 40% 가던 게 2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변하지 않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로부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대한 혁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우리 미디어를 보면은 첫 번째 우리 미디어 분야는 거대한 긱 이코노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긱은 뭐죠? 저 소규모 공연 밴드죠. 저들이 그때그때 이합 집산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전문가된 프리랜서들이 초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긱 이코노미죠. 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긱 이코노미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2025년이 되면은 공유경제 긱 이코노미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2020년이 되면 미국 직업의 43%가 긱 이코노미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직업의 시대에서 업의 시대로 간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직업이 아니고 업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긱 이코노미를 또 촉발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뭐냐면 로봇 저널리즘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일방향 공급자 중심에서 다중의 수요자 중심으로 가게 되고, 속보성에서 인사이트로 가게 되고, 스트라이트에서 탐사, 저널리스트에서 스페셜리스트, 캐스터에서 해설자로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로부터 우리가 트랜스미디어란 이런 거대한 흐름을 놓고 보면은 미디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도 우리 일반 방송 송출하듯이 내부에 송출되지만 동시에 보는 사람들은 OTT로 보죠. 자, 스마트 디바이스로 지금 외부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지금 재편되고 있는 모델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역할 분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구조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른스 앤 노블이란 과거의 오프라인 책방은 모든 책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책을 전시할 수 없으니까 일부 책만 전시해요. 80%의 수익은 20% 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전, 소수인종 이런 컨텐츠들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게 바로 넷플릭스와 아마존이, 그리고 이들이 블록버스터와 바른스 앤 노블을 이긴 거죠. 이 무한대의 공간을 갖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롱테일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대한 KBS의 컨텐츠는 롱테일의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미디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파레토 법칙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롱테일 영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못 쓰고 있는 거죠. 이 롱테일 영역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만든 구조죠. 이 롱테일은 뭐가 필요하냐? 빅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혁신을 만드는 롱테일의 컨텐츠는 거대한 빅 플랫폼이 있어야지 작동합니다. 아마존이 제 몇 권 팔리지 않는 책을 지금 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영어로 쓴 책이 2권인데 2권 다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그것은 무한대의 전시 공간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중요한 것은 혁신, 즉 컨텐츠와 효율, 플랫폼은 절대로 한 개의 조직에서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수많은 미국의 미디어 산업들이 이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왜 다르냐? 그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두 가지 때문에 다릅니다. 자본 구조가 달라요. 자본 구조가 왜 다르냐? 자본 시장 조달이 안 돼요. 거대한 플랫폼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죄송하지만 가불 문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수익성의 한계죠. 이번에 태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일대 이제 컨텐츠 산업이 바뀌고 있죠. 여튼 넷플릭스가 이러한 멀티 플랫폼 전략을 가지고 이제 트랜스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4차 산업의 일반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캐터필러의 PSS 모델이나 또 시멘스의 스마트 팩토리나 그 다음에 우리 아마존의 물류 산업이나 또 PPS의 피트니스 모델이나 다 똑같은데 미디어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 저장 분석 단계, 가치 창출 단계, 최적화 단계, 이 4개의 미디어 혁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미디어 혁명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지금 우리는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 컨텐츠가 나갈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몰라요. 그렇지만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감정 분석 소프트웨어는 화면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8개로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수집되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반응에 대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우리 미디어 혁명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우리가 이러한 가치 분석을 해서 개인화된 미디어를 만들고 저비용 고율의 방송 생태계를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플랫폼입니다. 결국 미디어는 플랫폼이에요. 그 미디어가 갖는 플랫폼이 제대로 건전한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한국에서 과거에 한국의 수많은 플랫폼 사업자들 KTS, KT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우리도 성공적인 플랫폼이라고 주장했지만 서드 파티가 없었어요. 결국은 서드 파티를 키워내는 게 성공적인 플랫폼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어떻게 서드 파티를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표준 API를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신뢰 문화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신뢰 문화는 장기적인 문화죠. 이 두 가지가 오픈 플랫폼 설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플랫폼의 가치 창출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우리 모든 조직이 만드는 가치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비용, 코스트죠. 그 다음에 이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소위 만족도, 밸류입니다. 코스트와 밸류 사이가 바로 크면 클수록 그 조직은 이 사회에 많은 가치를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 그 사이의 일정 점에서 프라이스가 정해집니다. 가격이 정해지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경제 활동을 보면은 밸류와 프라이스와 코스트라는 세 요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세 요소 중에서 밸류에서 프라이스 사이를 가져가는 건 누구냐? 그건 소비자가 가져갑니다. 소비자 후생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코스트는 누가 가져가느냐? 생산자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프라이스를 경계로서 나눠집니다. 이 가운데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플랫폼은 AX 더하기 BX 더하기 CX라는
이 이런 것을 인수분해하면은 ABC 괄호 열고 닫고 X가 됩니다. 이건 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본 거죠. 그럼 뭐가 좋아졌죠? X가 3번 있던 게 1번으로 줄었어요. 2개의 X를 덜 쓰게 됐습니다. 2개의 X를 덜 쓰니까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X라는 공통 역량을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각이 자기의 핵심 역량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플랫폼은 뭘 만드느냐? 공통 역량을 공유하니까 코스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플랫폼이 만드는 제일 큰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코스트만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고 플랫폼은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X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내가 공항을 만들지 않아도 항공편을 띄울 수 있어요. 내가 항공편이 있는 사람 띄우고 싶으면 모든 항공사는 공항을 따로 만들어라. 굉장히 무거워지죠. 예. 내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전부 다 새로 만들어라.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만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플랫폼은 모든 공유되는 것이 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X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공유된 지식, 그 다음에 공유된 스튜디오, 다 플랫폼들이죠. 그럼 뭐가 쉬워지느냐? 혁신이 쉬워집니다. 이 혁신이 쉬워지면은 ABC 옆에 DEF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코스트가 줄고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플랫폼 경제죠.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건 2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첫 번째가 개방성입니다. 두 번째가 충성도, 스티크니스입니다. 자, 얼만큼 끈끈하고 개방되어 있느냐? 이 2가지가 바로 지금 보면은 애플에 보면은 애플 바들이 있죠. 애플 바.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충성적인 고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기술과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뭘 만드느냐? 굉장히 강한 서드 파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굉장히 강한 서드 파티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서드 파티들이 우리 플랫폼에 있다가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옮겨가면은, 이게 이제 멀티 호밍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옮겨가면은 우리의 자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공유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공유된 걸 가지고 있는 게 지속적인 데이터죠. 그리고 굉장히 큰 거, 넷플릭스만 하더라도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거대 작품은 자기가 직접 만듭니다. 모든 플랫폼을 다 왜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애플도 자기 컨텐츠의 정말 중요한 몇 가지는 자기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컨텐츠를 활용해서 교차 보조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교차 보조의 대표적인 게 하우스 오브 카드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쌓아나갈 건 뭐냐? 고객의 행동, 그 다음에 우리 컨텐츠 제작사들이 가져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서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활동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합시키는 거죠. 이 2개를 연합시키면 여기서부터 거대한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